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 항암 치료에 대한 이해. 이 오디오북은 항암 화학요법을 계획하고 있거나 치료 중인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에서 제작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의 의미, 목적, 방법, 부작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담겨 있어 항암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항암 화학요법의 정의와 목적, 종류. 항암 화학요법은 무엇일까요? 항암 화학요법이란 항암제를 투여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 방법으로 흔히 항암 치료라고 부릅니다. 항암 화학요법에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포 독성 항암제는 빠르게 자라고 분열하는 암세포의 작용에 효과를 내는 약물입니다. 둘째,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많이 나타나는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 변화를 표적으로 삼아 암이 자라고 퍼지는 것을 막는 약물입니다. 셋째, 면역 항암제는 몸 안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약물입니다. 항암 치료의 목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항암 치료의 목적은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목적에 따라 선행 항암 치료와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 고식적 항암 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행 항암 치료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전에 암세포를 줄여서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거나 수술 범위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해 재발 확률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며, 고식적 항암 치료는 암의 진행을 늦춰서 암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을 누그러뜨리고 생명을 연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료로 보통 진행 중인 암이나 전이암일 때 시행합니다. 하지만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항암 치료만 시행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항암 치료의 방법은 암의 종류나 치료 목적,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같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항암제는 정맥주사로 투여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근육이나 피하에 주사하거나 입을 통해 복용하기도 하고, 특별히 동맥에 주사하거나 척수강이나 복강 안으로 주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암제의 종류나 혈관의 상태, 투여 방법 등에 따라 먼저 중심 전맥관을 삽입해서 약물을 투여하거나 특수약물 주입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항암 화학요법의 치료 과정과 부작용. 이번에는 항암 화학요법의 치료 과정을 알아볼까요? 항암 화학요법은 치료 방법에 따라 입원을 하거나 외래로 통원하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암제를 투여받은 후에는 정상세포의 회복을 위해 휴식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전에는 매번 혈액 검사를 통해 간, 신장, 골수 등의 기능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치료 일정을 미루거나 항암제의 용량을 줄여서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는 신체 검진,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MRI, 펫 등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 걸리는 기간은 치료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전후에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미리 정하고 시작하지만, 치료의 목적이 증상 완화와 조절일 경우에는 치료 효과나 질병의 경과를 살펴본 뒤에 결정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왜 생기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항암 치료는 빨리 자라는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그러나
이때 암세포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빨리 자라는 정상세포까지도 공격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작용도 따릅니다. 빨리 자라는 정상세포에는 위장관의 점막세포,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세포, 모낭세포 등이 있습니다. 골수세포가 회복이 안 되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줄어들어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빈혈이나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낭세포가 회복이 안 되면 탈모가 생기고 위장관의 점막세포가 회복이 안 되면 설사를 하거나 입안이 헐고 아픈 구내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는 그 외에도 심장이나 콩팥, 폐, 간 등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길까봐 미리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작용은 약의 종류나 용량, 치료 기간이나 환자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고 한 번 겪은 부작용이라도 다음 치료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항암 치료 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는 몸이 힘들어지면 더 쉽게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당한 활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 몸이 힘들다고 해서 모든 활동을 멈출 필요는 없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예전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내 몸의 변화에 맞는 생활 계획표를 만들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 스트레칭, 요가 등 규칙적인 운동과 종교 생활과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는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환자를 신뢰하는 사람 또는 정신과 의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도 좋고 가족, 친구와 전화한다든지 감사의 일기를 쓰고 고맙다, 사랑한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 모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거나 항암 치료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법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할 증상. 대부분의 부작용은 적절한 예방법과 치료로 조절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심할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암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제를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작용에 잘 대처하면서 계획된 항암 치료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작용을 잘 이해해야 하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의료진과 상담해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항암 치료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메스꺼움이나 구토는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지만 충분히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암 치료가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항암제의 종류와 용량,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는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항암제 치료를 하는 동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치료 때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세가 나타났다면 치료 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토제를 투여합니다. 진토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증상에 따라 한 가지 약제만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약제를 썼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진토제를 추가로 쓰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예방하고 조절하는 데 중요한 약제인 진토제는 계획대로 잘 복용해야 합니다. 만약 복용한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치료 첫날은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세요. 식사는 조금씩 하루 대여섯 번에 나누어 드시고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보다는 시원한 음식이 좋습니다. 또 신선한 채소나 과일, 토스트나 크래커, 김 같은 마른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 조각이나 무가당 박하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 전에는 심호흡이나 스트레칭, 독서, 음악 감상 또는 좋아하는 풍경이나 기분 좋은 일을 떠올려서 기분 전환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전후로 1시간 동안은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식사 후에 곧바로 눕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이 너무 강한 음식이나 향수와 같은 자극적인 냄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너무 심해서 음식을 거의 먹을 수 없는 경우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위험이 있으니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거나 본원 진료를 받으세요. 둘째, 입안이 헐어서 아프거나 목이 따가운 구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내염은 항암제의 영향으로 구강의 점막세포가 손상되어 생기는 염증입니다. 구내염은 보통 항암 치료 후 1주에서 2주 안에 일어났는데 손상된 점막을 통해 입안에 있던 세균이 침범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염을 예방하려면 늘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구내염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하루 4회,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 꼭 양치하셔서 입안을 늘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입안 점막의 상태를 살펴서 헐었거나 붉게 변한 곳, 따끔거리거나 아픈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틀니를 쓰고 있다면 틀니를 빼고 관찰하세요.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잘 맞는지 확인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양치 후에는 처방된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그리고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치실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치 전에 칫솔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칫솔물을 부드럽게 한 뒤 양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강점막은 항상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관리하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 술이나 담배,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입술 연고나 바셀린을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방된 가글액이나 생리식염수 또는 중조용액을 쓰시면 됩니다. 가글액 한 모금을 입안에 1분 정도 머금고 있으면서 가글액이 목 안쪽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입안을 충분히 헹궈낸 후 뱉으세요. 가글 후에는 다시 물로 헹궈내지는 마세요. 음식은 되도록 가글 후 30분이 지나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먼저 한 뒤에 가글하세요.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구내염이 생길까 봐 염려된다면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 하루 4번씩 꼭 가글을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구내염 증상이 심해졌다면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횟수를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중조로 가글액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 500cc를 준비해서 소금 4분의 1티스푼과 식용소다 2분의 1티스푼을 넣고 충분히 저어준 뒤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 1리터에 식용소다 1티스푼을 넣으면 간단하게 가글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내염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죽이나 두부, 계란찜, 삶은 감자나 고구마 같은 수분이 많고 씹고 삼키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음식은 미지근하거나 약간 차게 드시고 양념이 강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콩류나 달걀, 육류, 우유와 치즈 등의 유제품, 과일, 채소 등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만약 식이 조절을 했는데도 구내염이 생겨 통증이 심하고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거나 본원 진료를 받으세요. 셋째, 항암제 때문에 장 점막세포가 손상되어 설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은 항암 치료 1주에서 2주 사이에 나타나지만 약제에 따라 급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설사가 계속되면 복통과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적절한 식이 조절을 하면서 설사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 지사제나 수액주사, 진통제와 같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설사 증상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물이나 맑은 육수,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와 같은 이온 음료를 하루 8잔에서 12잔 정도로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는 너무 뜨겁거나 차지 않은 실온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는 하루 5회에서 6회에 나누어 조금씩 드세요. 도움이 되는 음식은 섬유질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흰죽, 진밥, 삶은 감자, 소화가 잘 되는 식빵, 계란찜, 연두부, 바나나 등입니다. 반면에 술, 커피,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우유와 유제품,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잡곡밥, 옥수수, 껍질째 먹는 과일,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 고섬유질 채소 등은 피해야 합니다. 또 잦은 설사로 항문 주위의 피부가 짓무를 수 있으니 배변 후에는 부드러운 휴지를 사용하거나 비데나 샤워기로 깨끗이 씻고 말려주세요. 만약 24시간 이상 설사가 멈추지 않고 복통이 심하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거나 본원 진료를 받으세요. 넷째,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변비는 평소보다 배변 횟수가 줄고 대변 보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변비가 생기면 변을 볼 때 항문 주위가 심하게 아프고 아랫배가 계속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항암제는 장 운동을 방해해서 변비를 일으킵니다. 또 마약성 진통제 복용과 신체 활동 감소, 음식물 섭취 부족, 그 중에서도 특히 수분과 섬유질 섭취가 줄어서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변비는 식이 조절과 운동, 변 완화제를 투여해서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변비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드세요. 생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일상활동이나 운동은 되도록 평소 하던 대로 계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걸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나 의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평소보다 배변 횟수가 줄고 배변이 힘들거나 3일 이상 변을 못 봤을 경우 의료진과 상담하고 변비약을 복용하세요. 혹시라도 변비가 너무 심해서 복통이 가라앉지 않거나 배에 가스가 차서 부푼 듯한 느낌이 있거나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나타난다면 장 운동이 멈추는 장 폐색을 의심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거나 본원 진료를 받으세요. 다섯째, 골수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수는 뼛속에 있는 스펀지처럼 생긴 조직으로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항암제는 대부분 골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항암 치료 후에는 한동안 혈액세포가 줄어듭니다. 혈액세포가 줄어드는 시기는 치료 방법이나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1주에서 2주 사이에 줄어들고 3주에서 4주 사이에 회복됩니다. 이처럼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세포가 줄어들면 감염이나 출혈, 빈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 전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골수 기능이 회복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 혈액세포의 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치료 일정을 미루거나 항암제의 용량을 줄이고 치료 계획을 조정합니다. 백혈구는 세균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는 혈액세포여서
백혈구가 줄어들면 균에 감염될 위험도 커집니다. 감염은 몸의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고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에 따라 증상도 다 다릅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38도 이상의 고열, 춥고 떨리는 오한이나 식은땀, 배뇨시 따끔거림이나 통증, 심한 기침, 숨참, 목구멍 부위의 통증, 상처나 정맥관 삽입 부위가 붉어지는 발적, 부종, 통증, 심한 설사 등입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줄어들어 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면 외부에서 침입한 균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상주하고 있던 균들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발 씻기, 세수, 샤워, 양치질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38도 이상의 고열인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체온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손 소독제나 비누와 물로 자주 손을 씻으세요. 특히 식사 전이나 화장실 사용 후, 외출해서 돌아온 후, 코를 풀었거나 동물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늘 청결함을 유지하세요. 세수와 샤워, 목욕으로 피부를 늘 깨끗이 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자주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칼이나 가위, 바늘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하고 면도기는 안전한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나 홍역, 수두 등 전염성 질환에 걸린 사람은 되도록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방접종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항암 치료 중인 환자는 약제에 따라 유행성 독감을 예방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접종하더라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저마다 다르니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또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금기입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38도 이상 고열이 계속될 경우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감염으로 폐혈증이 생기면 아주 위험하니 곧바로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을 찾으시거나 본원 진료를 받으세요. 또 의료진의 확인 없이는 타이레놀, 아스피린, 게보린, 사리돈 같은 해열제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또 혈소판은 출혈이 있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세포여서 혈소판이 줄어들면 출혈의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멍이 들고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혈 증상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여러 군데 멍이 든 경우, 주로 팔다리 피부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작고 붉은 반점 등이 생긴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대변색이 까맣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잇몸에 피가 나거나 코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 피를 토하는 경우,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질출혈이 있거나 이전과 달리 생리기간이 길고 양이 많은 경우 등입니다. 혈소판 감소증이 심한 경우, 살짝 부딪히거나 넘어져도 쉽게 피가 나고 잘 멈추지 않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출혈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스피린계 진통제는 의료진과 상담한 후에 복용하세요. 코를 풀 때는 부드러운 휴지로 가볍게 푸는 게 좋습니다. 칼, 바늘, 가위 등을 사용할 때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축구나 야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과 같이 다치기 쉬운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면도기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소판 감소로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는 혈액 검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혈소판 성분을 수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항암 치료로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적혈구 세포가 줄어들면 빈혈이 생깁니다. 적혈구는 신체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는 혈액세포입니다. 이 적혈구가 부족하면 신체 조직으로 산소를 충분히 보내지 못해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적혈구 감소증이 나타나고 증상이 심한 경우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혈을 해야 합니다. 빈혈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갑자기 앉거나 일어서면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요하며 피곤해지면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휴식이나 수면은 오히려 더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6째,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낭세포는 암세포처럼 빠르게 분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항암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를 한다고 반드시 탈모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탈모가 되는 대표적인 항암제는 탁소티어, 탁솔, 아드리아마이신, 사이톡산,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등입니다. 그 외의 항암제는 머리카락은 빠지지 않고 빠지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빠집니다. 탈모는 보통 항암 치료 후 2주에서 3주 안에 시작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외에도 두피가 아프고 가렵고 건조해지는 두피 불편감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탈모 증상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6개월 동안은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파마와 염색을 피하세요. 순한 샴푸를 사용하세요. 자극이 적은 부드러운 빗을 사용하세요. 드라이어를 쓸 때는 너무 뜨거운 열풍을 쐬지는 마세요. 탈모가 생겼을 때 머리를 짧게 자르면 긴 머리보다 숱이 많아 보이고 관리하기도 쉬워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면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 스카프로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세요. 취향에 따라 가발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암병원 지하 1층 암교육센터를 방문하면 탈모 환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리 방법에 관한 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모가 나타나면 누구나 마음이 상하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탈모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나면 보통 4주에서 6주 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니 탈모로 달라진 외모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째, 항암제의 영향으로 피부와 손발톱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암제에 따라 작은 종기나 염증이 생기는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여드름 모양의 발진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건조감과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치료가 끝나고 몇 달쯤 지나면 자연히 회복됩니다.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피부 발진이 생겼다면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실내는 너무 덥거나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세요. 건조한 피부에는 자주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너무 꽉 조이는 옷은 피하고 면 재질의 느슨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나 향이 짙은 로션, 알코올이 들어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상하거나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긋거나 문지르지 마세요. 발진이 생긴 피부에는 테이프나 일회용 밴드를 붙이지 마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사우나나 찜질방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사용하거나 치료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또 수족 피부 반응인 수족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족증후군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저리거나 무감각한 느낌이 있고 손발 피부가 붓거나 붉어지는 증상으로 항암제의 종류나 용량, 치료 기간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증상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치료해서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족증후군 초기에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붉어지고 붓거나 저립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발톱 주위에 물집이 잡히거나 염증이 생기고 통증도 생깁니다. 그 때문에 물건을 잡기 어렵고 신발을 신고 걷기도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수족증후군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집안일을 할 때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장갑을 끼시고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뜨거운 물 목욕은 피하세요. 되도록 빨래 짜기와 같이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에어로빅이나 파워워킹, 점프같이 발바닥이 많이 눌리는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혹시 물집이 생겨도 절대 터뜨리지 마세요. 만약 터졌다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소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시고 손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먼저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증상이 심하다면 일시적으로 항암제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톱이 까매지거나 누래지며 표면에 줄이 생기고 딱딱해지거나 손발톱이 들뜨고 염증이 생기고 쉽게 부서지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치료가 끝나고 몇 달 정도 지나면 자연히 회복됩니다. 이런 손발톱의 변화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손발톱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손끝, 발끝이 늘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셀린을 자주 발라주고 자기 전에도 바르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는 꼭 장갑을 끼세요. 만약 손발톱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면 감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유지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세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부 항암제의 영향으로 피부가 까맣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몇 달 정도 지나면 자연히 회복됩니다. 또 피부 착색은 특히 항암제가 투여된 혈관이나 얼굴, 팔 등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에 더 잘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할 때는 긴 소매 옷과 책 넓은 모자를 챙기고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바릅니다. 또 일부 항암제 주사는 혈관 밖으로 새어나갔을 경우 피부 조직에 염증이나 심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치하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만 잘못하면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항암제는 아드리아마이신, 다우노루비신, 에피루비신, 이다루비신, 닥티노마이신, 마이토마이신, 미토산트론,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탁소티어, 탁솔 등입니다. 이런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환자의 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히크만 카테터, 말초삽입 중심전맥관, 메리평 포트 등의 중심전맥관을 삽입합니다. 8째,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아드리아마이신, 마이토마이신, 사이톡산, 이포스파마이드, 허셉틴, 수니티닙, 이마티닙, 라파티닙 등과 같은 항암제를 쓰면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 부정맥이나 심장 기능 저하, 심부전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는 심장 기능을 확인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항암제가 투여되는 동안 심장 기능에 변화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항암제 독성에서 심장을 보호하는 약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9째, 일부 항암제는 방광염이나 신장 기능 장애, 전해질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 치료를 병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항암제는 CDDP인데 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액과 이뇨제를 충분히 투여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혈성 방광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항암제는 이포스파마이드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액이나 해독제를 투여합니다. 출혈성 방광염이 생겼을 때는 아랫배 불쾌감, 배뇨 시 통증이나 타는 듯한 느낌, 잦은 소변, 배뇨 시작의 어려움, 긴박한 요일을 느낌, 혈뇨나 열감 등이 나타납니다. 만약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다면 신장 기능의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에 물을 2리터에서 3리터씩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 이상이나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세심하게 치료해야 하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열째, 신경계 기능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경계 부작용은 항암제의 종류와 치료 기간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계속될 수도 있지만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항암제로는 탁소티어, 탁솔, 빈크리스틴, 옥살리플라틴, 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등이 있습니다. 신경계 기능의 변화로 나타나는 증상은 손발 저림, 화끈거림, 무감각, 통증 등의 감각 변화, 찬 것에 노출되면 심해지는 손발 저림이나 통증, 걸을 때 느끼는 발 부위의 통증, 근육통, 피로감, 허약한 느낌, 물건을 짚거나 단추를 채우는 일상적 활동에서의 어려움,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움, 의식 변화와 기억력 장애, 의도하지 않게 몸이 떨리는 경련, 귀 울림 증상인 이명, 청력 기능 저하 등입니다. 신경계 이상 증상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하세요. 발의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 일어나거나 걸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편한 운동화를 신고 맨발이나 슬리퍼는 좋지 않습니다. 요리나 설거지, 화분이나 화단을 관리할 때는 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갑을 끼세요. 찬 것에 닿아 손발 저림이 심해지면 찬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복이나 장갑, 양말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따뜻한 음식이나 음료, 차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경계 기능의 변화는 예방할 수 없지만 손발 저림이나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쓰고 치료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11째, 일부 항암제는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간 수치를 확인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홍삼 진액, 상황버섯, 녹즙 등 보조식품을 복용하면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어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비타민제 복용도 항암제 효과나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의료진과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건강보조식품은 한약과 홍삼, 인삼, 산삼, 수삼 등의 진액, 상황버섯, 영지버섯, 케일, 신선초, 돌미나리 등으로 만든 녹즙, 붕어, 잉어, 장어, 가물치 등을 달인 물, 동충하초, 느릅나무, 노니주스, 키토산, 스쿠알렌 등입니다. 이 같은 한약, 건강보조식품 등을 이용한 민간요법은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먹어도 되는지를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B형 간염 보균자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에게 보균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째, 폐기능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항암제는 폐기능 저하, 폐섬유증, 폐렴과 같은 폐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폐기능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호흡곤란, 마른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진과 상의하신 뒤 반드시 진료를 받으세요. 13째, 항암제에 따라 생식 기능이나
성기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항암제의 종류나 용량, 치료기간,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대표적인 항암제로는 사이톡산, 부설판, 멜팔란, 크롬부실, 다카바진, 프로카바진, 이포스파마이드, 티오테파, 나이트로겐 머스타드, 독소루비신, CDDP, 카보플라틴, 탈리도마이드 등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정자수와 운동 능력의 감소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기도 합니다. 치료에 따른 피로감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시적인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임 가능성이 큰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치료 전에 미리 정자를 모아 냉동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일시적인 생리 중단이나 조기 폐경, 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쉽게 우울해지고 질 부위가 건조해지거나 가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교 시 통증을 느낀다면 윤활제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치료를 받는 동안 성기능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생활 자체가 해롭거나 배우자에게 암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신을 하면 선천성 기형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치료 기간에는 반드시 피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4째, 과민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민 반응은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가 항암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종의 알레르기 현상입니다. 항암제의 종류와 환자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과민 반응은 대부분 항암제 투여하고 몇 분 만에 나타나지만 드물게는 투여가 끝난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약제를 투여하거나 주입 속도를 조절하고 소량의 항암제를 미리 투여해 미리 반응을 관찰합니다. 심각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일은 드물지만 심하면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곧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과민 반응의 증상으로는 춥고 떨리는 오한이나 열감, 호흡곤란,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나 통증, 마른 기침,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얼굴 빨개짐과 눈, 입술 주위의 부어오름, 어지러움, 안절부절 못함, 의식 변화 등이 있습니다. 만약 미리 예방약제를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복용 방법과 지시에 따라 잘 복용하고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15째, 항암제에 따라 몸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분 정체로 나타나는 부종을 체액저류라고 합니다. 항암제의 종류와 치료하면서 생기는 호르몬의 변화 또는 암 자체의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얼굴과 손발이 붓고 푸석푸석해 보입니다. 보통은 치료가 끝나면 서서히 회복됩니다. 체액 저류 증상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짜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간장, 화학조미료를 되도록 적게 넣으세요. 손발에 부종이 나타나면 쉬거나 잘 때 베개나 쿠션 위에 손발을 올리면 좋습니다. 필요하면 일정한 시간에 몸무게를 재서 변화를 확인하세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의료진과 상의해서 이뇨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 폐나 심장에 물이 차고 복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호흡곤란이나 마른 기침, 체중 증가가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진에게 알리고 본원 진료를 받으세요. 16째, 일부 항암제는 근육통이나 관절통, 오한, 열, 두통, 피로감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항암제를 쓸 때보다 면역 기능을 조절해서 항암 효과를 끌어내는 면역 치료를 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 계속되며 필요하다면 해열 진통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번번이 증상이 반복되고 너무 심할 때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해열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7째. 피로 역시 항암 치료 중인 환자가 흔히 경험하는 증상의 하나입니다. 암 질환 자체나 치료, 심리적 요인, 빈혈 등 여러 원인에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일상생활이나 신체 활동을 조절해서 증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피로 증상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되도록 육체적인 노동이나 긴 시간을 집중해야 하는 활동은 피하세요. 집안일은 가족이나 친지 등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단, 너무 누워만 있거나 오랜 시간 잠을 자면 오히려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이나 신체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낮잠을 자면 오후 시간에 느끼는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책자 더 건강한 삶을 위한 피로 관리를 참고하세요. 이 소책자는 암병원 지하 1층 암교육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1시간 이상 계속되거나 과도한 출혈이 있을 때, 정신이 흐려지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또 24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거나 설사가 하루 8회 이상 계속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삼성서울병원 대표번호 1599-3114로 문의하세요. 5. 항암 치료 중에 자주 하는 질문과 답. 1. 제가 치료받고 있는 항암제는 센가요? 항암제는 강하고 약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의 종류와 정도가 다를 뿐이죠. 부작용이 심하다고 치료 효과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야 부작용도 잘 이겨낼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를 줄여서 체력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2. 항암 치료 기간에 검사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죠? 항암 치료 전에는 매번 혈액 검사를 해요. 그 이유는 간이나 신장, 골수 기능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항암 치료의 효과는 보통 2주에서 3주 주기로 진행하는 항암 치료를 마친 뒤에 CT나 MRI, 펫 등의 영상 검사로 확인해요. 그리고 종양 표지자 검사만으로는 치료 효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3. 항암 치료 중에 치과 치료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되도록 치과 치료를 피하고 의료진과 먼저 상의한 후에 하는 게 안전해요. 항암 치료 후에는 백혈구와 혈소판의 수치가 떨어져서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발치와 스케일링은 하지 마세요. 다만 잇몸 치료나 충치 치료 후에 진통제를 복용하는 건 괜찮을 수도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4. 항암 치료 중에는 이전에 복용하던 다른 약물을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보통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소화제, 변비약 같은 것은 대부분 치료를 받으면서도 먹을 수 있어요. 다만 약제에 따라 항암제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도 있으니 치료 전에 먼저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복용하세요. 5. 항암 치료 중에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24시간 동안은 스트레칭 같이 가벼운 유연성 운동만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며칠 동안은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몸 상태에 따라 차차 운동 강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6.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어떤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특정 식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특히 고칼로리, 고단백질의 음식이 치료 효과를 높여주고 빠른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7. 고기나 단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네, 먹어도 돼요.
치료 효과를 높이고 회복을 앞당기려면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특히 육류에는 좋은 단백질이 많아서 꾸준히 먹는 게 좋아요. 또 설탕이나 꿀, 잼 같은 단순당질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약간의 단 음식은 열량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육회, 생선회 같은 날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네, 평소에는 먹어도 돼요. 하지만 면역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일부 항암 치료 후에는 감염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생선회나 육회 섭취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9. 특정 건강 보조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특정 건강 보조식품이나 한약은 항암 치료 중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 전에는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간 수치를 확인하는데 건강 보조식품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항암 치료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해야 할 특정 건강 보조식품의 예는 앞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10. 암 환자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백신의 종류와 항암에 쓰이는 약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접종하세요. 11. 항암 치료 중에도 성생활이 가능한가요? 네, 성생활 자체가 해롭거나 배우자에게 암을 옮기지는 않으니 성생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암제가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니 치료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피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후 임신 계획은 남성은 6개월, 여성은 2년에서 3년이 지난 뒤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해요.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첫 항암 치료 준비하기. 첫 항암 치료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다음 4가지부터 준비하세요. 1. 먼저 치료 당일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하세요. 치료 당일에는 치료를 마치고 나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줄 보호자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 한다면 버스나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자가 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3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2. 치료하는 동안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줄 사람을 정하세요. 치료 중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집안일이나 육아를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미리 음식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하나씩 꺼내서 데워 먹어도 됩니다. 3. 항암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항암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지는 담당 의료진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일을 병행해도 된다는 대답을 듣고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면 직장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바꿀 수 있는지, 또 업무 조정이 가능한지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항암 치료 전에 미리 챙겨두어야 할 물품들을 확인하세요. 그래야 편안하게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필요한 물품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체온계. 열이 나서 체온을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해요. 둘째, 부드러운 칫솔과 자극이 덜한 치약. 구역 구토가 생겼을 때나 구내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셋째, 가글. 항암 치료로 약해진 구강점막을 보호해야 해요. 넷째, 바디로션, 립밤, 핸드크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자주 발라주세요. 다섯째, 물통.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는 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째, 색이나 향, 설페이트, 파라벤 성분이 없는 순한 샴푸와 린스, 자극이 적은 빗. 항암 치료로 탈모가 생긴 경우 두피에 자극이 없는 제품을 써야 해요.
일곱째, 모자나 두건. 만약 탈모가 생기는 항암제를 맞는 경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체온을 유지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데 필요해요. 여덟 번째, 수면 양말과 담요. 춥거나 오한이 날 때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홉 번째, 손톱 영양제. 만약 손톱이 약해지는 항암제를 맞는다면 손톱 영양제 에보네이를 발라주면 약해진 손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항암 치료 당일에는 이런 물품도 챙겨가는 것이 좋아요. 병원에서는 개인 물품은 제공하지 않으니 편한 옷과 신발, 가벼운 담요, 핫팩, 휴대용 휴지 등은 직접 준비하세요. 항암 주사를 맞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사를 맞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잡지나 책, 음악이나 동영상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은 분은 일회용 기저귀를 활용해 보세요. 무리하게 화장실을 오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서 미리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7. 맺은 말.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앞에서 말한 부작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 다르고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만 나타났다가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치료를 끝까지 잘 마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섭다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힘든데 치료를 해야 하나 싶고 치료가 끝나도 이런 고통이 계속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항암 치료로 생기는 부작용은 대부분 치료가 끝나고 나면 회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또 그런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